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확산을 법원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법원, 사법연수원, 대법원, 법원, 행정처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결국 전국 법원에 휴정기를 공고했다는 권고입니다. 권고입니다. 권고 이렇게 저는 살아있네요. 지금 재판이 좀 있는데 많이 살아있네요. 그건 그대로 하고. 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문제가 법원 행정처가 좀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이고 고등부 행정법원에 있는 건데 예. 문제가 뭐냐면 법원 행정처의 기조실에 있는 직원입니다. 직책으로는 부의사관 정도 되는데 직원의 부인이 이제 확진자인데 그럼 남편도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정례 회의도 참석했고 행정처장 보고도 했고 차장 대면 보고도 했고 그래서 지금 처장, 차장, 행정처장 다 자가격리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양성이 한 명이라도 된다면 대법원도 비상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유의 일이죠? 초유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 책임이 있다. 오늘 국무총리도 이거는 문제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이죠. 그리고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판사 출신 김민우 변호사님, 이 판사의 이런 판결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형평성 논란도 생겼던데. 그 13부에서는 다 불허했었더라고요. 11부만 일부 집행정지 인용을 2건이나 해줬었죠. 근데 제가 결정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보도자료로 해당 결정문의 이유를 보도자료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조금 더 황당했던 것이 시위 집회에 관해서는 일단 경찰, 검찰, 법원이 공유하는 경험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나 영웅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동이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계획한 게 다 들어맞지 않는다. 우발 집회, 우발적인 상황이 항상 발생한다라는 점이 일단 배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서울시의 그런 주장을 다 배척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하면 방역 관련한 감염내과 교수님들이나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또 지자체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지금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배척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의 의견으로 그 전문가 의견이 틀렸다던가 그 어떤 전문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그걸 배척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더 잘한다라는 관점에서 서울시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면서 배척해 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독단적이고 오만한 판단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집회 시위에 대한 경험치,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배척 근거 없이 내가 더 잘한다면서 배척해 버린 게 이번 11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윤호 판사 이제 전 판사잖아요. 지금 변호사님이지만 되게 이렇게 강하게 비판할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노조에서 요구한 집회는 코로나 이유 때문에 확산 위기가 있다고 불허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판사가 이렇게 다른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도 언론 보도 내용 보기도 했는데 이해하려 하는 측면은 뭐냐면 집회의 자유의 그 중요성, 헌법상 중요성 그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노조에서 집회 신청했을 때는 불허를 해버린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어린 사람도 3살 먹은 애도 생각해보면 압니다. 저거 허락해주면 딴 사람들 와가지고 방역 실패할 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100명만 집회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어요, 그거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게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100명 아니다. 더 허가해주면 많은 사람 몰려서 혼란을 초래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건데 이 법적 판단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그래도 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이게 정무 판단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법원에서 판사들이 참석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거든요. 그 현장하고 집회 시위 현장하고 혼동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결정을 한 판사를 해임하거나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예. 탄핵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헌법에 이거는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에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행위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다른 게 아닌 판결에 대한 거는 헌법상 보장받기 때문에 이걸로 해임이나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법률로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과연 법관 한 명의 판단에 맡겨야 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름이 박형순 금지법이에요. 예. 현직 판사 이름을 네이밍해서 단 첫 번째 뭐 법안이 아닌가. 김영란법 이런 거는 이제 현직 판사는 아니었으니까요. 보면 이 법 자체가 지금 그겁니다. 좀 집회 같은 거 관련해서 특히 감염병이나 재난관리 이런 상황에서 집회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의 얘기를 듣고 좀 결정을 해라. 판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가 돼야 되는데 이런 재난구역, 감염병 시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되고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허가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라. 그런 지금 법이 지금 박형순 금지법이 나와 있는데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사법부 독립이란 관점에서 사법부 독립이 의미하는 거는 타인 판단에 의존하지 말라. 그다음에 타인 지시에 복종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은 사실 헌법상으로 문제가 있고 더 실효적인 거는 사실은 이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직시항고를 해서 집행정지 결정에 집행력을 또다시 배제하는 그런 어떤 소송법적인 조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좀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이왕이면은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통과 여부는 좀 지켜보면 알게 될 거고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확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계속 자택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지금 휴대폰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거짓말에다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선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평군 보건소에서 고발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죠. 예. 역학조사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고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는 구속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실형 선고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역학조사를 방해했던가 아니면 뭐 그런 감염병 예방법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상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영장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적으로 현 정권을 당연히 반대할 수 있고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확진이 된 상태에서 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진술을 한다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한다거나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심각하죠.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뭐 고려연방인지 뭔지 뭐 하여튼 봉산당인지 그런 거 믿고 안 믿고는 뭐 중요하지 뭐라 그건 그분들의 신념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한 명의 감염이 여러 명의 감염으로 퍼질 수가 있고 이 방역이라는 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걸렸으면 내가 동선이 있으면 이 동선을 다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을 추적해내고 그런 어떤 신뢰의 반복인데 그 신뢰를 정면으로 지금 깨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에 해당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 믿음하고 이 방역하고 자신의 믿는 부분하고는 같이 이렇게 볼 건 아닌데 그렇죠. 이 처벌이 돼야 추적을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야 최소 검사만으로도 방역의 실효성이 오는데 추적을 못하면 결국은 전 국민을 샘플 조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경우에는 뭐 저번에 총선 때 했던 것처럼 전 국민들이 줄 서가지고 열 재고 검사받고 막 그런 상황까지 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3단계까지는 안 가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들 힘든 상황이고 뭐 저희 YTN 방송국 출입하는 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 안 되고 네. 앞에서 열 감지기로 다 온도 체크하고 지금 흡연실에 있던 육충도 폐쇄시켰고 네. 다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 노력하고 다 협조하고 다 배려하고 다 의무감 갖고 예. 하잖아요. 지금 녹음실에 아크릴판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딴 방송국도 뭐 다 지금 하는 추세인데 이거 다 약간의 불편함. 근데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감염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사람이 또 합진이 됐다 그러면 더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 방역을 방해하는 거는 저는 방역 미꾸라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관련돼서 또 이렇게 방역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은 전례도 있죠. 그렇죠. 구속된 전례도 있고. 지금 단기 실형은 나오는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씩 나오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방해를 한다 그러면 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정강원 목사에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비 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확진자 한 명당 치료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구상권 청구하면 몇십억대로 불안할 텐데. 근데 구상권 청구한다고 해서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예. 소송에 의한 판결금지급은 굳이 총회결의 없이도 뭐 교회 재산이 총이라고 해도 총회결의 없이도 지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십억 원 정도는 지금 재개발 보상금으로 나갈 돈이거든요. 이 보상금에 서울시가 가압류를 넣은 다음에 판결 끝나고 압류 집행을 하면 보상금을 도로 가져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지금 총류나 뭐 이런 게 합의 공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메르스 때 약간의 사례가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했던 사례가 있고 금액을 뭐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저는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고요. 그 받거나 못 받거나 간에 자동적으로 국가가 저는 구상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청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크나큰 손해를 준다면 뭐 징역 살지나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크나큰 손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형순 금지법 이거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개 같이 넣으면요. 그리고 지금 정강훈 목사가 석방될 때 조건부 석방이었지 않습니까? 보석 네. 조건을 지키는 네. 조건이었는데 그 보석 조건을 보면 집회를 안 하는 거였어요. 불법 집회를 참석하지 그런데 않는 거.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 취소 같은 걸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이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검찰에서 뒤늦게 보석 취소 청구 소송을 한 상황인데 전 목사는 일단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 중이지 않습니까? 네. 치료가 끝나야 뭐 어떻게 될까요? 격리거든요. 예. 격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뭐 완치를 받든지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보석 심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뭐 심리 근데 굳이 또 없어도 되긴 한데 그 당사자가 어차피 지금 보석 취소를 해버리면 다시 구금이 돼야 되는데 예. 구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격리를 다 시키고 마무리됐을 때 다시 보석 취소를 하는 게 심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어제죠. 그 개신교 원로 목사들이 더 이상 정강원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목사 아니다. 말아달라. 네. 목사 뭐 아니다. 이렇게 했고 기독교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는 자유가 기독교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또 몇몇 교회들은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화납니다. 예. 자영업자들 어쩝니까? 식당에 가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예, 손님이 너무 없어요. 그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공연계는 어떠고요? 그렇죠. 공연계도 그렇죠. 예.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이번 주가 또 고비라고 하니까 네. 좀 지켜봅시다.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있죠.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KBS 보도. 당시에 이 KBS 보도가 뭐 짜집기 보도였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KBS 법조팀 째들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KBS 법조팀이 김 씨와 인터뷰를 성사시키려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웠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그 검언 유착의 데자뷰라면서 그 김경록 PB라는 사람이 그 정경심 그 전 교수 재판에 나와서 했던 증언 일부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 김 PB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기소 이후 정경심 전 교수 기소 이후에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수사에 협조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록 PB가 본인 이야기하길 자기 선배가 KBS에 있는데 그 KBS 기자가 한동훈 검사가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잘해라 뭐 이런 거에서 본인 압박으로 느껴졌다 이 말이겠죠. 네네네. 여기서 KBS 법조팀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조팀장이 전 법조팀장이죠. 지금은 네. 아니죠. 전 법조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답합니다라고 성명을 내면서 그런 인터뷰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검찰하고 친분을 내세워가지고 당시 인터뷰를 강조한 적이 없다라고 그때는 이제 얘기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다라고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예, 있다. 자신들한테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반론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근데 저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증인 자격에서 한 말인데 그렇게 쉽게 거짓말일까? 그리고 김경록 PB가 예. 그다음에 그 알릴레오인가요? 거기서 또 했던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말에 그 중앙지검 3차장이라 이 누구냐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이다 또 한 번은 송경호라고 했었나요? 이 사람 이름은 바뀐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중앙지검 3차장이 너를 보고 있다. 요거는 맞는 거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특수 관리하는 차장이 3차장인데.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과정이 아마 그 자기가 3일 연속 검찰 수사를 받고 4일째 되는 날 KBS 기자를 만났는데 KBS 기자한테 3일째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옷을 못 갈아입어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겠다고 하니까 집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데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까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또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검찰 쪽 채팅창을 보니까 KBS 기자한테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을 KBS 기자가 검찰에 보내준 채팅창이 있더라.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검찰에 그렇게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취재윤리에 맞느냐라는 KBS 내부 비판도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좀 더 보고요. 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등장했다고요? 왜 등장했습니까? 그렇죠. 김경록 PB가 이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한 경위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본인 재판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KBS 기자들이 조국은 이미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조국한테 당한 거다. 그리고 당시 이제 한동훈이죠. 반부패 부장인데 너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상당히 위축이 돼서 그때 자신이 갖고 있던 본체하고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고 재판에 와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KBS 기자가 자기들끼리는 조국은 이미 나쁜 놈이다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한동훈이가 니를 안 좋게 보고 있다. 엄격하게 보고 있다. 김윤우 변호사 얘기는 이게 법원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재판 받으면서 네. 거짓말이면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거는 거죠. 바로 처벌돼요. 위증에 선서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벌 받겠다 선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거짓말로 했다 그러면 바로 위증죄로 뭐 검찰이 좀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수사하기가 좋겠죠. 예. 어쨌든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김경록 PB는 사실상 검찰 수사에 압박감과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검찰뿐만 아니고 언론도 언론사에도 무섭죠. 마찬가지고. 언론도 자꾸 검찰 얘기하고 검찰에 가보면 언론에 뭐 내용 문자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이 상당히 구조가 위축됐다는 사실은 그 이동재 기자가 네. 했던 일하고 똑같죠. 지금 또 똑같은 유사한 구조다라는 시스템이죠. 게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주장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직접 질문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거주한 아파트에 들어간 기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업무방해하고 주거 침입. 침입으로 고발이 접수됐고요. 예. 지금 서초경찰서입니다. 서초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직접 고소한 겁니까? 아마 직접 한 것 같진 않아요. 고발이니까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딴 데서 지금 한 것 같은데.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 네. 예. 해당 아파트 측에서 고발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예. 아파트 측이 고발을 했군요. 네. 예. 기자는 뭐라고 해요? 왜 그 아파트에 들어갔답니까? 뭐 지금 사실은 뭐 취재를 좀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윤 총장에게 과거에 예. 홍모 중앙 관련 회장 예. 그 만났는 거 왜 만났는지 물어보려고. 그 물어보려면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묻기 위해서 지금 집으로 들어가다가 현관 막 문 열고 이러다 보니까 주거 침입 내지 업무 방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으로 외부인 차단이 돼 있는데 그 관용차가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 총장을 태우고 나오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외부에 기다려가지고는 만날 방법이 없어서 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 타는 곳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관용차니까 예. 뭐 안에서 타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기사가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들어갔다. 봐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왜 언론사 대표들을 만나고 다녔느냐? 그렇죠. 뭐 조선일보 대표, 뭐 중앙일보 대표 왜 만났느냐? 다홍 씨의 예. 중앙 쪽 사람. 그 질문을 하려고 갔다 이거군요. 예, 중앙 쪽 사람 만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찰 조사했다는데. 저는 주거 뭐 침입이 인정될까요? 고의 부분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뭐 엄밀히 설치가 따지면 가능하고 엄밀히 있는데. 따지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글쎄요. 예. 조국 장관의 딸의 그 초인종 누르고 하고 그게 좀 연상이 되긴 하네요. 예. 그것도 지금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행되고 있죠. 예. 예. 그거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생활 요새는 주거권보다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했을 때도 주거 침입자 되거든요. 이건 평온이 침해됐냐 했을 때 조금 아닌데 판례상으로는 공동 현관문을 들어갔을 때 성립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게 윤 총장이 중앙지검 시절에 홍석현 회장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 고의 분식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그렇죠. 날이고 하기 때문에 그 당일이에요. 예. 그날이거든요. 또 그 역술가를 데리고 갔다 관상가를 네. 뭐 그런 문제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려고. 그거 물어봤다 이 네.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재판은 첫 재판이 내일이죠. 이게 네. 강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인데 어떻게 보세요? 강요 미수죄죠. 강요를 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근데 증거가 확실해요. 편지를 5번 보냈고 이게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고요. 만난 것도 얘기했던 것, 그 제보자 X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해악의 고지가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을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동재 측에서 다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악의 고지가 구체성이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모양인데 사실 조폭 관련한 협박이나 강요죄들 보면 별 해악 고지 안 합니다. 그냥 가서 분위기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 뭐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암시만 하고 좀 분위기만 조성하면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죠. 네, 조폭 네. 관련해서는. 근데 네. 여기서 어쨌든 이동재 기자 측은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그 주장할 주장하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